오늘 2일차인데요. 그 출첵을 해주셔야 저희 QAP를 드릴 거여서 출석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디코에 저기 그 뭐냐 슬리도 그 Q&A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올려주시면 이제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코드 스레드에다가 댓글 달아셔가지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그 분께 이제 POAP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슬리도 링크를 올려놨는데 이제 그 슬리도 링크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진행자와 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일차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이제 라디우스의 한종민님께서 이제 딥다이브 인투 빌딩 on MLB 레시던트 프로토콜 위드 GKP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 마스크는 좀 답답해서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우스의 이제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종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거는 Deep Dive into Building an NEB Resistant Protocol with GKP라는 주제로 실제 GKP를 이용을 해서 어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용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MEB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MEB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MEB로 인해 이제 실제로 피해는 어떻게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EB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팀에서 어떻게 MEB를 막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접근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MEB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다들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마이너 이제 검증인이나 이제 시퀀서 등이 이제 블럭을 생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럭을 생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트랜잭션을 해당 블럭에 어떤 트랜잭션을 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EB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채굴자, 이제 마이너나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제 행동하는 그런 이익의 척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EB가 원래 마이너 익스트럭터블 밸류라고 나왔었는데, 이 마이너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마이너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블럭에 담기는 트랜잭션이 보통의 대부분은 가스 프라이스로 이제 오더링이 된다, 이런 정보, 그리고 실제 어떤 블록체인이냐, 코스모스 계열이냐, 이더리움 계열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제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지식들을 통해서 이 MEB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MEB가 좀 더 확장돼서 얘기하는데 Maximal Registerable Value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지식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이익의 척도를 MEB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EB는 실제적으로 그럼 왜 일어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이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담기는 이제 실제로 펜딩에서 컨펌되는 시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서명해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달하면 그 해당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이제 트랜잭션들은 펜딩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멤풀에 남기게 되고, 이러한 멤풀은 이제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블록체인을 구축을 하면 어떠한 트랜잭션이 그 해당 메모리 풀에 있는지, 멤풀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EB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굴자의 권한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블록체인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블록 생성과 거래 실행 순서 권한까지 이제 채굴자가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이 담기는 트랜잭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서비스는 피포처럼 이제 온대로 서비스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이 일단 멤풀에 담기고, 이 멤풀에서 마이너가 추출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블록의 트랜잭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채굴자는 자신이 원하는 트랜잭션을 가스 프라이스가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오더링대로 이제 오더링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MEB 어태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스비로 조절을 해서 트랜잭션이 누구보다 앞에 뒤에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검에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 고 이더리움 코드를 보면은 이제 그 어프로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가스 프라이스 앤 논스라고 해서 프라이스로 오더링하고 그 뒤에서 이제 논스로 오더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취해져 있는데 MEB로 이제 이익을 먹고자 하는 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게스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마이너들은 그 업데이트를 할 때는 실제 이쪽 부분에서 네, 가스 프라이스 앤 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대로 오더링을 막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 오더링이 이제 발생해서 이제 MEB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다 알 것 같은데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밥이 전송을 하고 블록체인 노드에서는 이 노드들은 이 트랜잭션을 검증한 다음에 이제 멤플에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이너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인센티브가 가장 높은 대로 오더링을 한 다음에 블록체인 담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MEB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MEB가 뭔지는 알겠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론트 러닝, 백 러닝, 샌드위치 어택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프론트 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트랜잭션은 가스피를 많이 줘가지고 어떠한 트랜잭션보다 좀 앞에 이제 처리되도록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트랜잭션 스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아비트레이즈가 봇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A에서 B로 갔었을 때 차익이 나기 때문에 그 아비트레이즈 봇은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아비트레이즈를 먹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이너들은 이거 보고 이건 내가 이득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는 그냥 오더링을 바꾸면 되고요. MEB 어태커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 프라이스를 똑같은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가스 프라이스만 높여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트랜잭션이 요 트랜잭션이 실제 이 트랜잭션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트랜잭션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뭐 NFT 같은 경우에서는 민팅을 했었을 때 빨리 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했을 때 바로 뒤에다가 민팅해 버려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적으로 발생하는 건 샌드위치 어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어택 같은 경우에서는 디파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뒤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덱스는 좀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덱스는 기본적으로 AMM, CPMM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오더북 기반이 아니라 그냥 교환비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했었을 때 100개의 토큰을 넣으면 이 페어 풀에 있는 토큰 100개의 A 토큰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실제 교환비에 의해서 그 유저는 B 토큰 100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1대2, 그러니까 리저브가 100대 2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비율의 교환비로 생각을 했었을 때 실제 사용자가 100개를 넣으면 난 200개를 받겠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CPMM 모델이기 때문에 이 K값을 유지시켜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 K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A에 100개가 추가됐고 남아야 되는 게 100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뺀 나머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슬리피지. 여기서 유니스왑에서는 요즘에는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슬리피지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MEB로 뭘 이제 샌드위치 어택을 어떻게 당할 수 있냐라고 글이 너무 조만하네요. 네. 하냐면 이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친구가 정상적인 트랜잭션이라고 치고 이 트랜잭션을 본 마이너나 트랜잭션을 공격하는 MEB 어태커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은 비율로 A 토큰을 집어넣고 B 토큰의 교환비를 낮춰버립니다. 낮춰버렸을 때는 일단 이 공격자는 A 토큰 100개를 집어넣고 아까 똑같은 기준으로 100개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수행되면 실제 교환비가 2대1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100개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 유저는
받아가야 되는 게 100개였는데 33.33개의 이제 트랜잭션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똑같은 건데 요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또 공격자는 요 100개 대신에 33개만 집어넣으면 이 교환비에 의해서 다시 100개를 받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 공격자는 자신의 돈을 아무것도 들이지도 않으면서 66개의 토큰을 이제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기존의 그러면 이 슬리피지 한마디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데서는 왜 발생을 안 했냐면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트랜잭션이 전송밖에 없습니다. 전송밖에 없기 때문에 트랜잭션 오더링을 뭐 바꾼다고 해서 뭐 피해 보는 게 없는데 최근에 이 MEV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디파이나 NFT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 MEV 문제가 두각되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MEV를 막기 위해서 조금 사용자 단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있습니다. 이 조치가 뭐냐면 실제 슬리피 지수를 자기가 나는 어디까지 이 슬리피 지수라는 게 가격 변동을 어디까지 내가 버텨주겠다. 나는 얼만큼 손해봐도 상관없다라는 부분의 이제 슬리피 지수인데 대부분의 0.5%의 슬리피 지수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니스왑 페이지를 지금 따온 건데 그러면 실제 가격 내가 $10,000를 바꾼다고 했을 때 가격 임팩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기존에 말한 슬리피 지수를 말고 그 이제 트랜잭션 오더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의 슬리피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슬리피 지수는 0.5%를 감안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0.5%까지 감내하니까 최대 유저는 손해 볼 거는 0.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액수가 커지게 되면 돈을 많이 잃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슬리피 지수를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슬리피 지수를 되게 조금 타이트하게 저는 솔직히 오스모시스나 뭐 이런 거 거래할 때 저 슬리피 지수를 0.001 막 이렇게 주고 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뭐 그냥 페일 나면 또 날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슬리피 지수를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면 요 트랜잭션이 페일 나게 되고 그 트랜잭션이 페일 나면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수행한 피를 여기서는 몇 달러야? 2.3불 정도의 이제 트랜잭션 피를만 날라가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 액션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아무 상태의 변화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수수료만 날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리피 지수를 기준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게 어떻게 코드에서 돌아가냐면 실제로 유니스왑 라우터 0.2 버전을 보면은 슬리피 지수를 클라이언트 단 저 유니스왑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슬리피 지수를 설정을 하면 어마운트 아웃민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코드 단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트랜잭션을 사이닝해서 이제 전달하게 되면 요 해당 코드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 슬리피 지수까지 안에 범주 안에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고 실제 수압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페일 나면은 이 위에처럼 이제 트랜잭션이 페일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많이 그 슬리피 지수를 적게 날리면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슬리피 지수를 너무 낮추면 트랜잭션이 페일 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부분 0.5% 디폴트로 잡혀 있듯이 0.5%를 디폴트로 잡고 트랜잭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슬리피지 프라이스 임팩트 빼고 나머지 0.5%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0.5%가 되게 작게 보이지만 0.5% 10번 먹으면 5%인 거고요. 저희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사용자들이 이제 벌어갈 수가 그 어태커들은 벌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MEV가 이제 발생으로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타임 밴딩 어택이라고 해서 실제 블록체인이 계속 쌓여가 있지만 블록 보상보다 내가 이제 블록체인을 한번 이제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마이닝해서 트랜잭션을 오더링을 다시 바꿔가지고 트랜잭션을 수행을 시키면 내가 더 이득이야 라는 상태에서는 아예 블록체인 자체의 컨센서스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형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3번, 4번, 5번의 그 블록체인을 막 만들었는데 요 3번,
4번, 5번 트랜잭션을 오더링만 바꾸면 내가 한 뭐 10억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어. 보통 이제 받는 블록 보상보다 훨씬 많다라고 가정이 됐으면 이 블록을 이제 다시 리버트해서 이제 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타임 밴딩 어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언제 이게 결과가 왜 있냐면 POW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리버트가 되잖아요. 마이닝 파워만 강력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데 이게 결국 관련은 그래서 그 파이널리티가 오스모시스나 뭐 이제 코스모스 계열의 BFT 계열은 이게 안 되겠죠. 왜냐면 파이널라이즈를 걸어버리니까. 근데 이더리움에서도 요번에 머지 해가지고 약 13분에서 15분 만에 파이널라이징 하지만 이 13분에서 15분은 엄청난 큰 블럭 다시 리버트 13분 15분 해도 엄청난 게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EB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B가 왜 문제냐라고 하면 결국 사용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텍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리피지 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PGA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지금 뭐 가스 프라이스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베이스 있고 프라이어리티 팁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내가 트랜잭션을 좀 더 빠르게 보내려고 하면은 이 프라이어리티 팁을 좀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더링을 내가 더 위에 먹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의 불안정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거는 L1에서만 이제 발생을 하고요. L2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L2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 시퀀서 뭐 하나의 이제 노드들만 대부분 돌아가고 롤업 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해라고 올려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L2가 만약에 이건 다 가정입니다. 블록체인도 다 가정이니까 만약에 이 L2 자체가 악의적인 노드고 오더링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 문제는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MEB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꽤 많은데요. 실제로 각자의 체인마다 이제 정책들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MEB를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MEB를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MEB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옵티미즘에서는 MEB를 옥션을 하겠다. MEB로 인해서 너네 이제 수수료 많이 우리한테 많이 낸 애들한테 그 트랜잭션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겠다. 근데 다만 나왔던 우리한테 옥션에서 나온 그 피드는 네트워크한테 다시 뿌리겠다. 공정하게. 뭐 이러한 부분으로 맥시마이즈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스모시스나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미니마이즈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자체가 뭔가 찜찜하잖아요. 사용자들한테 뭔가 텍스도 부과돼야 되고 뭔가 의도치 않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이 발생하니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본 거는 맥시마이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많은 애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 옥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또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줄까라는 이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저희 팀에서는 이제 좀 본 거는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는지 MEB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공개된 트랜잭션 정보들이 멤플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해서 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트랜잭션 실행 순서입니다. 이거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채굴자는 임의의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굴자가 자기 이득되는 대로 막 수행을 하게 되니까 뭐 멤플에 다 담겨 있고 다 여기 있는 정보들 보고 자기가 뭐 이득되는 대로 막 다 오더링해서 할 수가 있다. 이게 왜 발생하냐?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저희는 암호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순서를 안 보인 상태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 이렇게 트랜잭션을 수행하겠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트랜잭션을 복화하고 그 다음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면 약속된 사전에 2번에서 약속된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복화하고 이제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이제 방법을 좀 취해 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암호화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입니다. 이 ME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암호화하는 부분은 그냥 인크립션 해가지고 사용자가 전달하고, 네, 나중에 사용자가 디크립션 키를 이제 뭐 L2던 서비스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디크립션 키를 주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이제 조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시홀드 인크립션 부분에서는 실제 다수의,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트러스티드한 서드 파티 멤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키 값을, 디크립션 키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 그냥 인크립션과 마찬가지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이제 키 값을 안 줬을 때 이제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딜레이 인크립션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딜레이 인크립션은 뭐냐면 실제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오퍼레이터가 일정 시간 동안 어떠한 문제를 풀어서, 그냥 예를 들면 타임락 퍼즐이라고 하면 다들 POW를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러한 타임락 퍼즐 문제를 풀어서 복호화 키 값을 찾고 그 복호화 키 값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디크립션해서 쓰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선택한 이제 딜레이 인크립션 부분에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제 딜레이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딜레이 펑션은 무엇이냐면 함수의 f 연산이 충분히 오래 걸려야 한다. 즉 실제 x로 출력값을 y를 얻을 때, 그러니까 뭐 패러럴하게 뭐 지금 POW 같이 해싱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병렬화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일정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함수에 충분히 오래 걸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 f의 연산의 시간 소요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거는 RSA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RSA에서 나온 키 값을 인크립션 키 값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RSA는 요 모듈러 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T번의 연산을 계속 하는 주체가 이제 좀 더 이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시를 계속 하는 거와 비슷하도록 이제 저희 설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짠 거는 이제 G 값은 RSA 2048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G 값은 2048비트, T 값은 저희는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디크립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T 값은 128비트로 이제 작게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2048로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딜레이 펑션의 딜레이 인크립션을 하게 되면 요 y 값을 찾는데 사용자도 똑같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RSA에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RSA에 트랩도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도어는 뭐냐면 실제로 함수 fx에서 그 y를 찾을 때 y를 가지고 x를, 어차피 해시 함수랑 비슷하게 이제 x를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어떠한 힌트를 이제 전달하게 되면 x를 이제 구하기 쉬운 이제 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RSA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트랩도어 함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듈러 연산의 n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PQ를 뽑는데요. 이 PQ 자체에서 P-1, Q-1 한 부분이 트랩도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트랩도어로 사용이 되게 되냐면 2의 t만큼의 연산을 해야 됐던 거를 2의 t를 모듈러 파이 n으로 r 값을 구하고 이 r 값을 연산만 하게 되면 이 y 값을 동일한 y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RSA 기본에 있는 특징을 이용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 구하는 게 뭐 그 RSA 20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재봤습니다. 이제 1024 같은 경우에서는 T값을 25를 줬었을 때는 15초, 그냥 그 오퍼레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풀어가는 데는 15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트랩도어를 사용했을 때는 692 나노세컨드 요런 부분으로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가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쪽 요 RSA 2048 기준으로 제가 시간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세팅을 했다. 아 그래 좋아. 그럼 트랜잭션 암호화 다 됐고 저렇게 이제 좀 빠르게 복화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트랜잭션 순서를 어떻게 결정을 해줄 건데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MEB가 이제 트랜잭션 오더링을 바꾸는 부분이니까 암호화해서 전달했고 유저가 그럼 트랜잭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MMR, 머클 마운틴 레인지라고 해서 실제 MMR 자체는 이제 트랜잭션 그 어떠한 데이터가 삽입될 때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밑단에서 그냥 하이트 요 밑단에서 트랜잭션이 추가되고 트랜잭션 데이터가 추가되고 이 데이터 추가된 부분에서 해시 값을 떠서 이제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1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해시 값을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왜냐 오퍼레이터가 서명을 해서 그리고 L1 두 번째 오면 이거랑 해시한 요 값을 R0를 던져주고 세 번째가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던져줘서 커미트먼트를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거 갖고 나중에는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 트리를 만들어서 MMR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커밋해서 오더링을 이제 강제를 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 이렇게 첫 번째 방법에서 사용자가 암호화해서 던져주고 시퀀서는 이걸 받은 다음에 뭐 트랜잭션 결정해주고 복화한 다음 그 퍼즐을 푼 다음에 그 퍼즐을 푼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트랜잭션을 복화할 때 쓰는 키 값을 얘기합니다. 퍼즐을. 그래서 그 키 값을 찾은 다음에 그 키 값으로 복화를 하는 이 방법으로 이제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있는 게 트랜잭션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된 거고 암호화되어 있는 트랜잭션이 악의적인 사용자가 도스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쓰레기 데이터를 암호화 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제 요 잘못된 값을 이제 그 오퍼레이터 서비스 제공자나 시퀀서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키 값을 찾는 타임락 퍼즐을 찾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리소스 낭비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키 값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잘못된 키 값이야. 그럼 결국은 열어보지도 못하는 트랜잭션 자체 인크립션된 트랜잭션 자체도 열어보지 못하는 이러한 도스 공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제랑 이제 맞는 GKP를 이제 쓸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나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키 값을 제대로 너가 이걸 계산하면 키 값을 제대로 찾을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GKP를 쓰는데요. 뭐 그냥 이건 다른 분들이 더 GKP에 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참 거짓을 증명할 때 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할 때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명제를 무엇으로 했냐면 사용자가 전달한 값을 가지고 딜레이 펑션을 돌리면 올바른 출력값 그 복화 키 값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암호화되었어. 이걸 이제 디크립션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이제 명제로 삼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명자는 사용자가 될 거고, 나는 이걸 제대로 키 값을 뽑았고, 그걸 인크립션 했고, 검증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저희 L2든, 그 다음에 뭐 덱스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근데 이 뒤에 건 조금 어려우니까 요 위에 것만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잡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트레이더, 이제 이 뭐 덱스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는 실제 VDF 매니저랑 인크립션 매니저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뭐 키값을 VDF를 이건 좀 잘못됐는데 DF입니다. 이거 조금 딜레이 펑션을 통해서 그 복화 키값을 암호화 복화할 수 있는 키값을 계산하는 키 제너레이터랑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자, 그리고 인크립션하는 인크립션, 그리고 인크립션 증명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트랜잭션 오더 체커는 아까 줬던 너무 길다. 그 MMR로 줬던 부분으로 이제 트랜잭션 오더링을 이제 체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서비스 오퍼레이터 부분에서는 이걸 당연히 증명하고 칼큘레이터입니다. 키 칼큘레이터,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이거와 이거를 줬었을 때 내가 키를 빡 계산을 해가지고 키 값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복화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베리파이어가 이제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조금 이거에 이제 실제 좀 프로덕트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으로는 만들진 않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갖다 쓰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 이제 딜레이 펑션에서는 이제 벨만 빅넷, 빅넷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이 벨만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 RSA 어큐뮬레이터 부분에 이제 스나크를 좀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인크립션 부분에서는 포세이돈 더스크 네트워크에 있는 포세이돈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요 아까 이제 맨 처음 얘기했던 이제 VDF에 대한 증명과 인크립션에 대한 증명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가 나중에 공유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서 서킷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은 GKP에서는 결국은 파라미터 셋업하고 프로프 만들고 베리파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서킷 부분은 나중에 조금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결국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진 게 다 이제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빨간색은 감춰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트니스 부분으로 이쪽 부분이 이제 다 감춰야 되는 거고, 네, 이쪽 부분이 이제 퍼블릭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프를 만들 때 결국은 파라미터 셋업하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 셋업한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던 G의 E의 T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PQ 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쿼티언트나 리마인더가 이 R 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과 나머지 부분, 그리고 G와 Y 값을 집어넣고 Y 값 이것도 프라이빗입니다. 동그라미 빠졌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프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프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GK 스나크를 이용했는데, 이게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되게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 자료를 보고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 GK 스나크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료가 공유되면 그 전날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베리파이하는 부분에서는 EAT 요 공개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만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다.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실패한 건데, 실패라기보다는 일단 RSA 자체가 GK 스나크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값들을 다 어느 정도 프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값들을 막 저장을 해야 되는데, 2048 비트 부분에 대한 값들을 저장하기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RSA 자체가 RSA를 그냥 프로프로 만들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고, 그냥 다 프로그램이 프로프 만들다가 뻗어버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지금 다 그 딜레이 해가지고 인크립션해서 줄 건데, 이 부분을 증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왜 안 되냐면 결국 이 RSA 저희는 그 비트 수를 좀 줄이면 이제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트랩도어를 사용한 부분에서 이 사용자가 이 Y를 잘 뽑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비트를 엄청나게 좀 줄여보면, 그러니까 2048 비트 말고 256 비트, 64비트, 64비트, 128비트 요 부분은 이제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 30초 만에 이제 데이터는 뽑힙니다. 근데 이게 프로덕트 레벨은 또 안 되잖아요. 32초. 그리고 이 시큐리티 레벨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RSA 128, 뭐 256이면 다 뚫린 거고, 지금 2048이 안 뚫린 부분이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RSA 2048을 써야 되는데 128 뭐 이런 거는 이제 쓸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안한 모델이 그 efficient 퍼즐, 타임락 퍼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저는 개발자라 이쪽 부분을 제가 관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이 GK가 좀 어느 정도 수학이잖아요. 수학 부분을 담당하시는 친구랑 이제 그 한양대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런 걸 이제 고안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결국 퍼블릭
파라미터 값들은 퍼블릭하게 이제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셋업 단계에서 먼저 이제 그 RSA에 필요한 그 일정 부분의 계산을 셋업 단계에서 다 셋업한테 위임을 시켜주고요. 그 셋업에서 위임한 값은 다 퍼블릭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G와 2의 결국 이게 안 당기거든요. G의 2의 T, 2 T승 요게 안 당기는데 이 셋업 단계에서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셋업을 단계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128비트짜리 128비트짜리 랜덤 시크릿을 생성을 하고 거기서 이 값을 그대로 또 쓰는 게 아니라 요걸 구한 그 S1, S2 값을 그냥 다이렉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승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값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인풋 값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S1이 나온 값에 2의 t승, 그러니까 결국 요게 이제 시메트릭 값으로 사용하는데 이 S2를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 t 같은 경우는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 G와 2의 2t 그 다음에 S1을 이제 퍼블릭 파라미터로 퍼블릭 인풋 값으로 집어넣고 S와 S2를 이제 하이드 시킨 다음에 이제 서킷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이 전체 2의 2t, G의 2의 2t를 다 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담아야 되는 거는 S1, S2, S3에 그리고 이거는 다 퍼블릭이니까 요거는 서킷에 안 담기고 파라미터니까 결국 요 세 개의 부분이 이제 그 서킷에 담겨서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도 지금 한 540초 정도가 걸려서 이거를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되게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 트랜잭션 하나 뭐 수압 하나 하려고 540초를 기다리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가 저희가 지금 핵심인데 이거는 내부 사정상 좀 공개를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프루프를 뽑아낼 때 그냥 단순히 뭐 수학 하나만 그 뭐 기호가 하나가 있어서 그냥 그걸 서킷화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징을 하고 어떤 서킷으로 해야 이게 값이 이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실제로 라이브한 거는 RSA 2048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터져버립니다. 왜냐면 실제 서버 64기가 램에 뭐 60 이거 조금 이거 두 개 들어가가지고 하이퍼 스레드 키면 64 스레드까지 돌아가고 뭐 램도 128기가까지 올려봤는데도 못 뻗었어요. 이걸 유저에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나이브한 거 서킷을 만들 때도 결국 나이브한 거는 그냥 넣을 수가 없고요. 결국 수학하시는 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최적화하는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줄여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걸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 막기 위해서 MEB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요 프루프,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암호화시키고 이가 암호화가 잘 됐다라는 증명값을 생성해서 이제 전달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시퀀서 L2나 오퍼레이터 이제 덱스에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MMR로 전달하고 이제 풀어서 수행하는 요 구조로 이제 전체적으로 MEB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쪼만해서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데모에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인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도 조금 딱 맞아 떨어지고 어디 갔어? 잠시만요. 저희가 그 연구했던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서킷을 조금 아까 그 라이브러리에다가 저희가 적용한 거니까 뭐 GK로 뭔가 하시고 싶으면 뭐 그런 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EB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그 트랜잭션 오더링 부분을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잭션 암호화 이제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옵티마이징해서 좀 그 이 동영상에서 좀 더 빠르게 뭔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이제 수압 트랜잭션 생성을 해서 암호화를 진행해서
이제 증명값도 생성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이제 트랜잭션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서명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볼 때 저희가 트랜잭션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블록체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치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또 필요해요. EIP712라고 해서 이제 그 각자 사용자가 자기 사인을 해서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면 그걸 하나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EIP712 방식으로 이제 배치화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EIP712는 트랜잭션을 다른 사용자가 그 해당하는 시그네처 값과 그 데이터를 값을 가지고 전송을 하면 A가 보냈다. 잠시만요.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A 유저가 트랜잭션을 서명한 거를 B 유저가 대신 보내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찾아보시면 좀 더 나올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랜잭션을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전송을 하면, 이 전송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트랜잭션 이제 저희 오퍼레이터한테 전송을 하게 되고, 이걸 검증을 해서 이제 검증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넌 3번, 2번, 1번이야. 지금 다 여기 지금은 3개만 보여서 3개의 월렛에 대한 이제 순서를 정해 줍니다. 요게 결국 MMR 해시값이 다 나와가지고 너 이거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실제 저장은 프로프 생성돼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건 좀 이따 한번 어떻게 암호화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거는 왜냐면 저희 실제적으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배치용으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인 거고요. 그 사용자는 수합을 할 때 교환을 신청을 하고, 어쨌든 이거는 빨리빨리 넘겨도 되겠다. 이게 기존의 메타마스크랑 다른 사이닝입니다. 메타마스크에서 그냥 해시 값을 원래 사이닝 하잖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트랜잭션 블록체인에 바로 보낼 때, 바로 전송할 때는 해시로 떤 거를 설명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타 유저한테 EIP712로 타 유저한테 전달, 그러니까 타 유저가 저희 서비스 오퍼레이터 부분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이 메시지를 다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전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만든 건 결국 다 와즘으로 포팅을 했거든요. 러스트로 했던 거를, 왜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자가 쓴 걸 이제 와즘단에서 이제 그 와즘을 콜해서 이 프로프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는 더 빨랐는데 지금 와즘은 조금 와즘 자체가 오프티마이징이 좀 안 돼서 지금 요 생성되어 있는 게 저희가 그 5초까지 이제 줄였다고 했던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5초의 데이터를 이제 뿌려서 전송을 하면 요 네 번째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 네 번째의 트랜잭션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아쉽네요. 안 보여서. 요게 뭐냐면은 제 화면에서 좀 잘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요 패스 부분만 저희는 또 암호화 시켰습니다. 왜? 좀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다 암호화하면 또 이것도 증명하는데 되게 많은 오버헤드가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중요한 부분, 우리가 뭘 가려야 이제 하이딩 시키고 오더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서 결국 필요한 거는 덱스 쪽에선 그 패스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패스만 가리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스 실제 뭐 죽어가는 게 그 유닛업 써보셨지만 amount in, amount out, 패스, 그 다음에 time, deadline, 뭐 to, txid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다 짜치고 이 패스 부분만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증명값, 지금 요게 이제 복화할 때 필요한 값들. 왜냐하면 그 아까 말했던 타임락 퍼즐을 푸는 이런 재료들을 이제 담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지금 원래 주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서버 자체 그 오퍼레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오퍼레이터는 이걸 이제 배치로 이제 중간에 이제 묶어가지고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라운드 17의 네 번째 오더로 저 친구는 이제
할당이 된 거고요. 이게 수행이 됐었을 때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기존에는 뭐 이게 지금 뭐 어그리게이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카우스왑도 살짝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트랜잭션 다 묶어가지고 배치 쏘는 것처럼. 네, 저희도 지금 이 트랜잭션 자체 지금 아까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실행된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다른 부분도 이제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다 동작을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연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GKP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실제 문제를 좀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솔루션들을 좀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옵티마이징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더 문제를 쉽게 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알아본 건 MEB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서킷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안 들려서 지금 네. 네.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저희는 지금 그 수식 되게 옵티마이징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긴 했는데 결국 베이스는 써놨던 어디였어? 네, 요 라이브러리에서 조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할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 n이 네. 서킷 전체를 지배하는 파이나이트 필드의 그 프라임 넘버의 필요는 없는 거죠. 달라도 되는 거죠. 네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네. 그러면 지금 레이디우스 방식으로 MVB 만약에 해결을 한다고 하면 네. VDF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딜레이 펑션을 돌려야 이제 키 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후에 어쨌든 값을 리트리브 하겠다는 네네. 그건 오퍼레이터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 딜레이를 줘가지고 오더링을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네. 질문이 어떤 거냐면 네. 그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멀지 이후에 그 POS로 가면서 에너지 컨섬션에 대해서도 조금 핸들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VDF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NVD를 해결하는데 VDF를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건지.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 그 기존의 솔루션들은 좀 뭔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딱히 저희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VDF 돌리는데 저희가 준 시간이 뭐 POW처럼 막 엄청난 마이닝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지금 현재는 옵티미즘을 타겟했으니까 옵티미즘 블록 생성하는 시간 15초 동안에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만큼의 에너지는 더 안 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VDF를 쓰는 건 아니고요. VDF는 네, 딜레이 펑션. 네. VDF는 특정 시간 몇 번의 연산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저희는 파이널 코드의 결과값이 암호화됐다든지 다르게 하는 거고 에너지 컨섬션 관련해서도 사실 그 RSA 기반의 파이널 코드를 푸는 건 싱글 코드에 돌리는 3, 4초 정도 걸리는 거라서 크지 않은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종빈님께 익명 질문이 두 가지 들어왔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종빈님 발표 중에 트랩 도어가 네. 계산을 현저히 줄어들게 하기 위한 일종의 힌트라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누가 왜 이 트랩 도어를 부여받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트랩도어를
그 만든 이유는요. 저희 사용자도 이 해당하는 키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이제 돌리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t 값을 15초, 20초라고 줬으면 사용자도 똑같이 20초, 15초를 걸려서 이 VDF를 딜레이 펑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도어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되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 키 값을 찾을 수 있고, 네, 오퍼레이터는 이것을 뭐 15초, 20초, 30초 이제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받는 건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이 트랩도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다음 질문은 How can we prevent the MEV 버전 2 쪽 슬라이드를 보면 네, 이제 사용자들이 해야 하는 작업들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복호화키 생성이나 증명 등점 MEV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저들의 사용성을 저해할 의지는 없는지. 그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데모 영상에서 봤듯이 실제 데모 영상 풀로 다 틀어도 실제 막 5초, 10초 그 유니스왑에 전송돼 가지고 트랜잭션 대기하는 시간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은 크게 저하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익명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용자 UX가 좀 느려지는 것 같고요. 딜레이 때문에. 다만 그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덱스의 UX랑 비교했을 때 크게 저해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라고 봐서 딜레이 캡션을 적용했던 이유는 교수님 질문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타일러 코드 기반이 아니고 단순히 필쇼드 인큐션처럼 다른 커밋 리뷰 스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게 되면 사실 필쇼드 인큐션 같은 경우는 디퓨전 키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즉 이제 다른 키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또 공격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 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하지 않으면 프로토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저희는 프로토콜 100% 개런티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디퓨전 키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였고요. 딜레이 결정 관계. 그래서 그거 좀 장단점이 있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스모시스가 필요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반면 좀 프로토콜적으로 100% 개런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풀어보면서 딜레이 결정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은 네. 덱스 구현할 때 AMM도 있고 DYDX처럼 저희 타겟은 AMM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구현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이 오더북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MEV 문제들이 좀 덜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향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DYDX가 AMM보다는 UIX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지금 실제로 L2에서 돌아가는 트래픽이 이제 TVL로 보면 상품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류의 고민을 해보셨나요? 오더북 기반은 현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오더북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DIDX 자체가 중앙화되어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오더북은 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네, 타겟은 AMM 모델만 지금 타겟하고 있었어서. 왜냐면 블록체인 딴보다는 거기는 거의 서비스 영역이라, 왜냐면 걔네는 이제 서비스를 완전 다 하고 롤업해서 상대값만 이제 이더리움에 올리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서부터 거기를 믿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이라. 네. 안 그러고 지금 블록체인 AMM이 나온 게 결국 오더북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빠른 트랜잭션이나 뭐 취소하는데도 그 B를 내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AM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타겟을 블록체인 쪽만, 아예 그냥 서비스단에서 뭔가 해주는 건 생각 안 했습니다. 타겟 네. 옵티미즘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옵티미즘 저희가 테스트 때문에 거고요. 저희 원래 지금 타겟하는 건 이제 내려고 하는 부분은 뭐였지? 갑자기 이 블록체인 생각 안 나. 되게 유명한데 뭐였지?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2인데 보라색 폴리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쪽에 일단은 덱스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폴리곤은 어디? 그거는 저희 폴리곤 팀이랑 얘기해서 조금 아직 네 확실히 네 그거는 네. 혹시 이 비슷한 솔루션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푸시려고 지금 현재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고민을 하진 않고 있고요. 네, 저희 네 문제는 해결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본 거는 이제 실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크로스 블록체인, 크로스 체인 쪽으로 좀 생각하고 프라이버시는 아직 좀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좋은 발표 해주신 네. 종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